인간관계에서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해를 입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간과 쓸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아끼고 믿었던 사람, 내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으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 여겼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는 순간입니다. 그 차가운 배신의 감촉이 온몸으로 퍼질 때 우리는 단순히 상처를 입는 수준을 넘어 영혼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차갑게 등을 돌리는 친구, 나의 아픔과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지인.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찾아오는 것은 해방감이 아니라 지독한 허탈함입니다. 내가 사람을 그렇게나 잘못 본 걸까? 그동안 내가 진심으로 퍼준 정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하는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특히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이제는 좀 마음 편히 평온하게 살고 싶은 50대와 60대에게 이런 인간관계의 배신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가슴 속에 응어리가 지는 화병으로까지 번지곤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 불신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었던 당신의 선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선함을 악용한 상대방의 비겁함이 문제일 뿐입니다. 사실 이런 지독한 인간관계의 배신은 시대를 막론하고 위대한 성인들조차 피해가기 힘든 비극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이자 임금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을 보십시오. 그 역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버림받으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인물입니다. 다산에게는 이기경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공부하며 천주교 관련 서적을 탐독했고 나란히 문과에 급제할 정도로 뜻이 깊고 우애가 두터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친형제나 다름없을 만큼 다정했던 관계였죠. 그러나 권력의 향방이 바뀌고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자 이기경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미래를 논하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천주교를 배척한다는 명분 아래 다산을 공격하는 선봉에 선 것입니다.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폭풍이 닥쳤을 때 이기경은 다산을 역적으로 몰아세우며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고발과 배신으로 다산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다산 본인은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며 전라도 강진이라는 머나먼 유배지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우정이 단 한순간에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을 때 다산이 느꼈을 그 참담함은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분노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자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절한 유배지 생활 속에서도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경험을 후대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의 기준이 서리발처럼 날카롭게 박혀 있습니다. 스스로 뼈아픈 배신을 겪어봤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치고 어떤 사람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내 곁에 진정으로 독이 되는 사람을 걸러낼 줄 아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피눈물로 써내려간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친밀한 사이라고 해도 반드시 멀리해야 할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배신감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의 인생을 지켜낼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 오직 당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이들로만 곁을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익 앞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나 눈앞에 거대한 이익이 놓였을 때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조선의 천재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이기경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학문을 닦으며 고락을 같이 했고 천주교라는 새로운 사상을 공유하며 영혼의 깊은 대화를 나누던 그야말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바람이 차갑게 바뀌고 권력의 향방이 천주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기울자 이기경은 망설임 없이 옳음을 버리고 이익을 택했습니다. 그는 정약용이 내민 화해의 손길을 비웃으며 오히려 정약용의 약점을 가장 잘 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를 역적으로 몰아세우는 선봉에 섰습니다. 수십 년의 우정은 권력이라는 달콤한 이익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독한 배신을 겪으며 유배지의 차가운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아들 하규에게 보낸 편지에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준엄한 기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산은 세상에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과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산은 이를 바탕으로 인간을 네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류는 바로 세 번째 등급, 즉 흐름을 조차 이익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가? 그를 묻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는가, 힘이 되는가? 그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들에게 우정이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평소에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굴다가도 여러분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여러분을 밟고 올라가야 할 기회가 생기면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을 헌신짝처럼 내던질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형님, 동생하며 살갑게 굴다가도 작은 돈 문제나 이권이 개입되면 갑자기 눈빛이 변하며 안면을 바꾸는 사람 말입니다. 혹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지인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징조를 단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여러분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오래된 정이 있는데 라며 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이익 앞에서 양심을 버리는 습관은 결코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과 같습니다. 오늘 작은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인 사람은 내일 더 큰 이익을 위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 평온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50대와 60대에게 이런 배신은 치명적입니다. 젊었을 때의 배신은 다시 일어설 기회라도 주지만 노년의 배신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깊은 화병을 남깁니다. 내가 준 진심이 칼이 되어 돌아올 때의 그 참담함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다산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름을 통해 얻은 이익은 결국 해로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삶은 가장 낮은 단계로 추락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락하기 전에 먼저 상처받는 것은 늘 곁을 지키던 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그런 이기경 같은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주변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사람은 이익이 없는 순간에도 당신의 곁에서 옳음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안개처럼 흩어질 사람입니까?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양심과 의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남은 인생의 뒤통수를 막는 가장 확실한 철칙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리를 지킬 줄 아는 귀한 사람들로만 채우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을 높여 독이 되는 인연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익 때문에 변해버린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배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알량한 도움을 미끼로 내게 비굴함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어도 세상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열심히 일했어도 예기치 못한 실패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누군가 내미는 작은 손길 하나가 마치 생명줄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험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도 그런 참혹한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전라도 강진의 쓸쓸한 유배지에서 홀로 늙어가며 고독과 싸운 지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몸은 이미 병들고 기력은 쇠잔해져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희망조차 희미해져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학연으로부터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하여 이 먼 곳까지 쫓아내고 가문을 풍비박산냈던 자들에게 이제 그만 화해를 청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딱 한 통만 써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 그들의 도움으로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예전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이 언급한 그 패거리 중에는 다산이 그토록 믿었으나 자신을 죽이려 앞장섰던 옛 친구의 기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16년을 차가운 유배지에서 보내는 아버지를 보며 자식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원수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아버지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오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아든 정약용 선생의 가슴 속에서는 슬픔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아들에게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다산은 일갈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구걸하여 화를 면해보려는 것은 그릇된 길을 통해 당장의 이익을 취하는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짓이다. 비록 우리 가문이 패족이 되어 세상의 멸시를 받고 그동안 그들과 편지 한 통 왕래가 없었을지언정 먼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아들에게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묵직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사람이란 때로 공들여 잡은 고기를 스스로 버려야 할 때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조그만 일에 눈이 멀어 세상의 도리를 어기고 남에게 구걸하며 애걸복걸하며 목숨을 부지한다면 그것이 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호통이었습니다. 원칙 없이 비굴하게 매달리는 삶은 죽느니만 못하며 차라리 마음을 다스리며 묵묵히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쥐고 있는 조금의 권력이나 돈, 혹은 보잘것없는 인맥을 무기 삼아 교묘하게 타인의 굴복을 강요합니다. 겉으로는 은근히 호의를 베푸는 척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라며 다가오지만 그 속내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고 자신의 밑에 두어 마음대로 부리려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혹은 사회적으로 입지가 좁아졌을 때를 틈타 작은 도움을 미끼로 던집니다. 그러고는 그 대가로 굽신거림과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죠. 여러분이 고마워하면 할수록 그들의 요구는 더 거세지고 어느덧 여러분은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소신조차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의 외로움이나 작은 이익이 아쉬워 자존감을 버리며 맺은 관계는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병들게 만듭니다. 나를 도와준다는 명목 아래 나를 낮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 나의 절박함을 이용해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려는 사람과는 가차없이 인연의 끈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은 더 춥고 배고픈 길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도를 어기게 만들고 나를 구걸하게 만드는 인연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혹독한 유배지에서 10여 년을 더 견디면서도 끝내 지켰던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비굴하게 얻어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일 뿐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인맥이나 많은 재산보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비굴하게 만드는 그 손을 과감히 놓으십시오. 그 손을 놓아야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줄 진정으로 귀한 인연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과 자존심은 누군가의 알량한 도움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엄하며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이유가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는 그저 물 흐르듯 평온하게 살고 싶은 50대와 60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음식이나 화려한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평정심을 가장 잔인하게 흔들어 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게 웃으면서 뒤에 가서는 전혀 딴소리를 하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들입니다. 조선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지방관의 실무와 마음가짐을 정리앉아서 목민심서에서 공직자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몸가짐을 단속하는 율기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 온갖 잡념과 사욕을 없애어 거울처럼 투명하게 만드는 청심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숭고한 가치를 이 깨끗한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결코 표리부동하게 살지 말아라고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당장 남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믿는 옳은 길과 내 겉모습이 일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마음이 무겁고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는 세상 둘도 없는 절친한 사이처럼 굴고 당신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척하지만 며칠 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내가 했던 고민이나 비밀이 엉뚱하게 왜곡되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주변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 흉을 보고 저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 말을 옮기며 묘하게 관계를 이간질하곤 하죠. 사실 정약용 선생 본인도 가장 가까웠던 친구 이기경의 이런 표리부동함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함께 학문을 논할 때는 성인 군자인 척했던 친구가 권력과 이익이 눈앞에 보이자마자 가장 잔인한 가해자로 돌변했던 그 배신을 다산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산에게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다산은 그 지독한 배신의 상처와 원망에만 매몰되어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배지인 전라도 강진에서 자신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인연들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해장이나 초의 의순 같은 훌륭한 학생들과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는 교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다산은 이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학문을 논하며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가식 없고 투명한 사람들과의 교감은 이기경에게 받았던 그 날카로운 배신의 상처를 씻어내고 무너졌던 평정심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나이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왠지 모를 불안함이 남고 그 사람의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면, 그래서 소중한 나의 감정이 소모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모진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사람을 곁에 두면서 평온한 노후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그 나쁜 인연에 대한 미련을 단호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다산이 강진에서 진정한 벗들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빈자리에도 맑고 건강한 인연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흙발로 짓밟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제는 앞뒤가 똑같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맑은 사람들과 남은 세월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산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정약용 선생의 뼈아픈 경험과 그 속에 담긴 서리빨 같은 지혜를 통해 우리 곁에 두면 결국 내 인생을 망치고 많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고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왠지 모를 조바심에 인연 하나하나를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젊은 날의 호기롭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조차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마저 없으면 나중에 누가 내 곁에 남을까 하는 두려움에 억지로 끌어안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산정약용 선생은 그 처절한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도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그만 일에 눈이 멀어 세상의 도리를 어기고 나를 배신한 이들에게 애걸복걸하며 구걸하듯 사는 것은 결코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공들여 잡은 물고기일지라도 그것이 이미 상하고 썩은 고기라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강물 속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썩은 고기를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내 손마저 상하고 그 악취는 내 온 몸과 영혼에 배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른바 손절이라는 행위를 인생의 실패나 모진 성격의 발로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남은 삶이라는 나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워내기 위해 영양분을 가로채고 전체를 병들게 하는 죽은 가지를 쳐내는 고귀한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나무는 겉보기에는 무성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 선생을 보십시오. 그는 유배라는 당시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비굴한 매달림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독한 고립의 시간을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수를 남기며 조선의 학문을 집대성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상처 주는 인연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스스로를 단속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롭고 불쌍한 유배객이라 불렀을지 모르지만 다산은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당당한 정신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배신한 친구를 원망하는 대신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었고 비굴하게 도움을 구걸하는 대신 맑은 정신을 가진 새로운 벗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년의 삶도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나쁜 인연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하는 데 쏟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양보다 질이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수백 명의 가식적인 인연보다 내 아픔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줄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타인의 무례함과 배신을 묵인할 때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나쁜 인연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격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이 살아나고 남은 인생의 품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마치고 나면 조용히 여러분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내려다보며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와 만나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늘 불안하고 찝찝한 뒤끝을 남기는가? 나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자존감을 깎아먹는 이름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어 조용히 그 번호를 지워보시길 권합니다. 번호를 지우는 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방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성스러운 청소입니다. 그렇게 비워낸 그 자리에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며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새로운 인연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텅 빈 공간이 있어야만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듯이 나쁜 인연을 비워내야만 좋은 인연이 깃들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산정약용의 지혜가 배신감으로 잠 못 이루던 여러분의 밤에 작은 위로가 되고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정립하는 데 단단한 기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나 억지로 맺어진 인연의 사슬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의 평온과 행복만을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로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독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맑고 향기로운 인연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